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국제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한다는 조치를 하자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서방 국가들은 다시 러시아 경제 중심인 에너지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치솟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3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마주 앉아서 합의점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라 같은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개입하는 또 다른 안보 동맹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부인이 연이어서 우크라이나 영공 폐쇄를 위해서 나토 국가들을 향해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했지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거절했습니다. 자, 과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장, 금융시장도 전쟁판 못지 않은 엄청난 또 소용돌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 시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속 가능한 미래, ESG 열풍의 현 주소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문형남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ESG 연구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 거목이십니다. 아이고, 뭐, 과찬이십니다. 예, 지금 대한경영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국가 ESG 연구원 초대 원장님,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 의장님을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속 가능성과 ESG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이상 ESG를 연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ESG, 특히 ESG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심에 비해서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ESG에 대해서 문영남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에 지난해부터 ESG 경영이라는 게 시대적 화두로 부각됐는데요. 이 ESG의 정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ESG를 검색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 틀렸냐면 환경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소사이티, 그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앞자를 따서 소셜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거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G가 거버넌스인데 이걸 직역하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라고 하면 아주 그 대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네. 지배구조라고 하지 말고 투명 경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ESG라는 걸 그 첫 글자에 해당하는 영어의 뜻으로만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요약이 아니라 환경, 책임, 그리고 투명 경영.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ESG, 이 세 가지 영역의 중요도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까요? 가끔 기사를 보면 중요도를 매겨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S, 그다음 G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각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ESG는 지속 가능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3대 축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ESG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도나 순위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세에 따라서 E에서 S, S에서 G로 그런 중요도가 변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세 가지는 동일하게 중요하고 중요도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그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 투명 경영에 대해서도 예.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G 모두 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고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도 네. 있습니다. ESG가 왜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됐을까요? 네.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ESG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오랫동안 그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MDG나 SDG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권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UNPRI라고 해서 그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기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투자 회사나 그 자산 운용 회사들한테 그 ESG를 잘하는 기업들한테 투자할 것을 권고를 했고, 오랫동안 권고를 했더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그것들을 그 투자 회사와 자산 운용사들이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한 지는 10년이 넘은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네. 서서히 하다가 최근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투자사나 자산운용사에서 ESG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 투자 회사를 정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MSCI 지표에 맞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이 ESG 경영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MSCI 지표에 맞게 체질을 바꾼다는 건 어떤 걸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네. 그 평가 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기관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MSCI가 가장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MSCI 기준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움직이고 있나요? 잘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평가하는 걸 보면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기본 개념을 제가 지적했듯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ESG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 빗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ESG 경영에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잠시 후에 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나라 그 경영 산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연초부터 또 많은 그 산업 현장의 사고들도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경영권, 경영자 측의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그 관점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이 법이 필요한 건 어쨌든 그 산업 현장에 그러한 어떤 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관점일 거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중대재해처벌법하고 ESG하고 관련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ESG는 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적으로 사고가 난 후에 처벌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재 장치이고, ESG는 그런 중대재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서 S 부분에 보면 그런 안전관리나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관점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앞으로 ESG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을 때 이런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 사안들은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셨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내용이 생각나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ESG가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내 기업 중에 뭐 몇 개 기업들이 보면 ESG를 마케팅 또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ESG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그 미국의 하버드 로스쿨에서 ESG 경영에 대한 7가지 죄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건 뭐냐면 그 미국의 경험에서 미국 기업들이 ESG를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듯이 ESG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SG 평가 등급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잘못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죠? 어쨌든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냐면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할 때 대증요법이라고 그냥 그 증세만 치료하는 거 있죠. 네. 그거랑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만 치료하는 것은 하면 또 몸이 약하면 또 병이 금방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ESG 경영을 체질화해서 기업 체질을 ESG 경영에 맞게 하면 자연스럽게 ESG 점수가 높아가고 오랫동안 그 점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이상주의적인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도 예. 병원에 갔을 때 예. 제가 뭐 다쳐서 갔습니다만 최대한 굉장히 신중하시면서도 예. 어떤 그 수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예. 사실 지고 싶지 않은 게 또 의사분들의 입장이시고 예. 그랬을 때 그래도 또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 ESG 점수를 잘 받는 건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 네. 직원들이나 회사원 모두가 ESG를 생활화하면 처음에는 그냥 찍기식 문제 맞추기식으로 하면 그게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되긴 어렵다고 생각되고 효과도 오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전반을 ESG 경영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기업한테 부담도 줄이고 또 지속 가능성 ESG 원칙이나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었고 ESG 그렇죠. 워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린워싱은 그린 환경 보호를 강조할 때 그린 그런데 겉에만 녹색으로 칠하고 속은 녹색이 아니고 환경 보호가 아니고 그런 거였고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그러니까 점수에 맞추기 위해서 ESG인 척 하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통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 ESG를 활용하는 건 네.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대처일 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ESG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ESG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근에 발표를 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선진국에서 보면 다 ESG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추진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면은 목표 달성이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정부가 주도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주도를 하되 기업들이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기업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ESG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그 해외에서는 그냥 대다수 기업들이 기업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의 국가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잘 해왔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일본도 오래전부터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가 유럽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출발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주도하면서 민간을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 계속 주도하는 것은 그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정부가 ESG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정립하고 있다고 판단을 예. 하시던데요.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SG를 대다수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정부가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개념을 그렇게 출발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정의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예, 예. 이 기준 자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보세요? 그리고 ESG 평가 기관이 해외에도 상당히 많고 국내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그것을 발표하면서 뭐 수십 개 많은 지표를 참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은 지표도 몇 개 있고 좋지 않은 지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지표까지 많이 참고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잘된 소수의 지표만을 잘 정밀하게 분석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많은 지표를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개념 접근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걸 거기에서 따라서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그 표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 중간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ESG에 대한 추진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면서 ESG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주식 심화론 두 번째 주제, 트렌드를 넘어 혁명, ESG의 미래는? 네. ESG가 4차 산업혁명 못지않은 예. 시대의 요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4차 예. 산업혁명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예. 비교 대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지 예. 알아볼게요. 우선 그러려면 ESG 투자 관점에서 좁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ESG 투자뿐만 아니라 ESG 소비, ESG 경제, ESG 경영 이런 걸 포함해서 ESG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제가 4차 산업혁명과 ESG라는 책도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 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고 4차 산업혁명이 2015년, 16년경부터 본격화됐는데 예.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막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쫓아가야 되고 ESG는 최근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4차 산업혁명과 맞먹는 거대한 물결이 앞에 있고 뒤에서 우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가 ESG 투자 관점에서 아주 조금 작은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ESG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ESG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만큼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기업, 모든 뭐 행정, 예. 부처 이런 것들까지 다 바꿀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ESG 혁명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미래 먹거리는 결국에 ESG의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답이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ESG가 글로벌하게 확산되면서 ESG 각각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들이 나올 수 있고요.
우선 이 환경 관련해서는 친환경 관련 그런 제품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걸 잘 키우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ESG 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화분 같은 식물인데 거기다 물을 부어 놓으면 보통은 물을 여러 번 줘야 되죠. 물을 부어 놓으면 뭐 가끔 주는데 물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 그런 화분을 개발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 측면에서 친환경 요소가 들어가도록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고, 그래서 그 ESG 새로운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ESG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ESG를 실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이나 가정, 기업이 탄소 발자국 같은 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도 좋을 것 같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ESG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에서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예시를 들어보니까 정말 ESG라는 그 산업의 형성과 이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가 정말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 같은 경우는 친환경 관련한 신산업이 있고,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했지만, 안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이야기하죠. S 관련해서 그 MSCI 지표 보면 안전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전 관련된 그 제품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중대재해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제품들도 새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안전뿐만 아니라 그 S라는 게 그 직원들 복지 뭐 등등 노사관계 여러 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또 계속 그런 신산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S는 직원 복지 그리고 노사관계 안전까지 관련한 산업의 발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G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G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명 경영입니다. 그런 E나 S에 비해서는 그런 산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소비 제품 CCM 인증 그런 게 있어요. 고객 중심 경영 인증 제품이 있고 그 공정거래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앱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G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친환경, 안전, 그리고 근무 환경, 또 뭐 투명 경영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화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뭐 수치화 작업이라든지 또 관련한 어떤 비용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와 ESG가 굉장한 연관성이 있고 또 큰 공통점이 있다고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칼럼을 통해서 쓰셨던데 ESG와 메타버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ESG와 메타버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관심은 많다. 근데 정확하게 모른다. 좀 상당히 틀리게 알고 있다. 이런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셨어요? 맞습니다. ESG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둘 다 저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아주 작게 보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칼럼을 아주 열심히 정확히 많이 보셨네요. 네, 자료 준비를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ESG의 공통점은 굉장한 혁명적인 변화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또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 주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데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ESG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옮긴 거고,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것이 메타버스에서는 현실 세계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ESG를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반드시 ESG를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ESG를 어떤 습관이나 관행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맞고, 예. 그걸 습관화해야 되고, 또 네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러니까 ESG를, E는 환경 경영, S는 책임 경영, G는 투명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그런 친환경이 아닌 요소가 있으면 그런 걸 없애야 되고, 또 메타버스 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친환경이 아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S와 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ESG를 잘 지키면서 메타버스에 가서는 ESG를 다 잊고 생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사실 ESG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S나 G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우리 삶 안에 ESG가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지구 안에서도 ESG 활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개인이 ESG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E가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친환경을 할 것인가, 전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는 걸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나오면 네. 탄소 발자국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가정에서 그 탄소 발자국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기 소비량이랑 뭐 한 두세 가지 간단한 수치만 넣으면 우리 집의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거를 교수님도 해보셨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네. 주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예.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ESG 활동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그게 좀 줄여지나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전기를 줄이는 것 네. 등등,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막연한데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보면 구체적인 게 점점 몸에 배이게 됩니다. 네. 이 밖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ESG를 실천하는 방법. ESG 소비라고 해서 네. 친환경 제품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이제 물건 구입하실 때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시고, 또 저탄소 인증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데, 그 마트에 가보시면 음료 중에도 옥수수 수염 차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도 잘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요. 아마 다 소주 다 즐겨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도 이거 안 보셨을 거예요. 소주 중에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중에 대표적인 소주 중에 한 군데가 보면 저탄소 인증 제품을 받았어요. 딱 한 군데가 받았어요. 한 군데만요. 예, 그러니까 이 소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주 드실 때 보시고 저탄소 인증 제품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드시는 게 ESG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ESG를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는 우리의 자식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이대로 지연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겪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제가 한 50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수님도요? 예, 저는 얼마나 더 살까요? 예. 이제 그런데 네. ESG를 실천하지 않으면 예.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제가 50년 더 살고 싶다고 하는데 50년 더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재앙 때문에. 예. 이 공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그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ESG 활동을 통해서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후변화 뉴스 어떤 거 보셨어요?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석탄 발전 있죠. 화력 발전도 기후 변화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화력 발전을 줄이고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일상생활에서 있었네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의 저탄소 노력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 소비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이 저탄소 활동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ESG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공통점 차이점도 잠깐 뭐 칼럼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칼럼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가 ESG와 메타버스의 그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질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또 대선이 있는 만큼 이 대선 주자들도 ESG 혁명을 주도하는 ESG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내용을 써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ESG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또 ESG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ESG 탄소 중립 목표를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예를 들면 큰 제철소나 하여튼 기존에 탄소 배출을 많이 했던 기업들은 그걸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그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기업들이 지금 정부가 제시한 그 목표가 과도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가 세운 목표에 따라올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지금 정부는 과도한 목표만 세워놨어요. 그리고 기업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목표를 현실성 있게 줄이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다든가 그런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그게 그냥 비용으로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해외에 글로벌하게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또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또 탈탄소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세금에 대한 그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과 함께 좀 목표치를 낮춰줄 필요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ESG 경영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혹 ESG 경영을 경영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트렌드는 몇 년마다 변화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고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트렌드고, 제가 보기엔 10년이 아니라 뭐 몇십 년을 더 갈 수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ESG 경영의 가치를 잘 인식해서 기업 경영 전반을 ESG 경영에 계속 ESG 경영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또 CEO부터 모든 직원들이 ESG 경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ESG를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뭐 모든 조직이 해야 됩니다. 모든 조직 그리고 가정도 해야 되고 각 개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ESG 가치에 대한 것을 좀 공익 광고 이런 걸 통해서 확산하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자식 세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요즘 환경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ESG 경영을 위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속해 계시는 그 대한경영학회, 예. 또 국가ESG연구원,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에서 더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두 가지에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문형남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SG, 환경, 그리고 책임, 투명 경영, 이 세 가지 화두를 포함한 우리 인류의 과제이면서 또 기업과 가정, 정부가 변해야 할 그 방향성 ES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ESG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혁명적인 변화이고 4차 산업혁명만큼의 변화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다, 지수다, 그리고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까지 모두 크게 뒤흔들리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장 차분하게 토마토TV와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